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자예요.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최근 그런 저의 평범한 일상을 뒤엎을 만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답니다. 사실 지금 원래대로라면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해외에서 신혼여행을 해야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결혼 준비를 하다가 소위 말해 중간에 다 엎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온 것인지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확실한 거 하나는 제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는다는 것도요. 오늘은 제가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암이셨대요. 이것도 다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란 존재도 기억이 없죠. 아쉽긴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지라 저는 그냥 그렇게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죠. 하지만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 유산도 좀 있었고 어머니도 부유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외갓집도 부유하신 편이셨고 이모도 부유하셨죠. 그래서 저는 부족함 없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어요. 어머니도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저를 키우셨고요. 그래서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부침 없이 잘 자란 편이었어요. 공부도 곧잘 했고 성격도 밝은 편이라 친구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제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부재였죠.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제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자랐던 곳이 아무래도 부촌이고 하다 보니 다들 귀하게 커서인지 싸가지 없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무시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았어요. 너 아버지 안 계시다며? 너네 엄마 혼자라며? 그래서 왜?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아버지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잘 살아? 혹시 너네 엄마 뭐 이상한 거 아니? 어이가 없어서. 야, 그럼 너는 이렇게 싸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사니? 뭐가 어쩌고 어째? 너는 예의를 밥 말아먹었냐? 어따 대고 부모님 얘기를 함부로 떠들고 다녀 몰상식하게. 저는 당당하게 대했어요. 저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어쩌면 쌈달기였을 수도 있어요. 좋게 말하자면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다 시비를 걸고 다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늘 주변과 싸우면서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 왜 친구에게 매점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 네가 갔다 와. 어쭈, 이게 어디서 까불어? 야, 너 나 몰라?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이게 힘만 믿고 나대는 주제. 선생님에게 말씀드릴까? 그렇다고 선생님이 저를 마냥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었죠.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애를 보면 참지 않는 것처럼 또 선생님이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지 않고 대들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괜찮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골치 아프고 건방지게 느껴지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제 모습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학교에도 몇 번 불려가시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미연아, 그냥 좀 사소한 건 넘어가면 안 될까? 어? 그 사소한 일의 기준이 뭔데? 엄마, 작은 거 하나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큰일이 터지는 거야. 모르겠어? 알아, 알지, 네 마음. 근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너가 힘들어지잖아. 나 안 힘들어. 괜찮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 싫어해. 그리고 그런 일 만드는 사람도 싫어하고. 엄마는 네가 혹시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괜히 미움 살까 봐 걱정이야. 사실 엄마는 부잣집 딸로 곱게만 자라신 터라 이런 제 모습을 반은 이해를 하면서도 반은 또 이해를 못 하셨다고나 할까. 그냥 좋게 좋게 지내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가며
힘들게 사냐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엄마 옆에 얼쩡대는 분이 생긴 거였죠. 처음에 저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엄마에게 남자친구라니. 아무리 혼자가 되신 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 그리 반가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의료계 쪽 사람이셨어요. 그때 이모가 조금 아프셨거든요. 어디다 물어볼 곳도 없고 당장 입원을 할 병원을 수소문을 해야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결국 고민 끝에 연락을 하신 거였죠. 두 분은 대학 다닐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나요? 그렇게 그분의 도움으로 이모는 무사히 입원을 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실에 그 아저씨는 뻔질나게 드나들었고요. 하지만 딱 보니 쑥맥이더라고요. 엄마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눈길도 주지 않는데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어버버거리다 얼굴만 붉어져서는 나가고 하는 폼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엄마를 짝사랑하다가 말도 못하고 세월만 보낸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또 오지랖퍼인 제가 나서고 말았죠. 저는 병실 문을 나서는 아저씨 옷깃을 잡고 음료수나 사달라며 병원 카페로 끌고 갔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 좋아하시죠? 나? 아니야. 미연이 너 누가 그래? 다 티나요. 아마 이 병원 사람들 다 할걸요? 진짜 답답하게 그러실 거예요? 티가 나냐? 네가 보기에도. 아저씨, 계속 그렇게 하시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예요. 진짜 왜 그러세요? 고작 중학생이던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식당 가서 둘이 밥 먹고 와라, 선물 사와라. 마구 그 아저씨를 들들 볶아서 엄마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몰아갔죠. 진짜 오지랖도 오지랖이지만 그걸 부리다가 엄마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주는 딸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이모도 한마디 하셨을 정도니까요. 미연아, 너는 그 오지랖 때문에 피곤한 일 많을 거다. 세상을 눈을 반쯤 감고 다녀. 네 이모 눈을 어떻게 반쯤 감고 다녀. 너는 좀 그래야 해. 이번에는 잘했다만 세상에 다 너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이용당하는 일도 있고 뒤통수 맞는 일도 생길까 봐 그래. 알겠어. 조심할게. 그게 조심한다고 되겠니? 네 천성이 그런 걸. 걱정이다 걱정이야. 결국 어찌어찌 두 분은 잘 되셨어요. 그러고 결혼까지 하셔서 뒤늦게 부부의 연도 맺게 되셨죠. 그런데 그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저였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운 나쁘게 왕따 사건에 연루가 되게 되었어요. 입학을 하자마자 일진이랍시고 노는 애들이 약한 아이 하나를 찍어서 괴롭히는데 그 아이 편을 들어주다가 싸움이 난 거였죠. 또 참지 않는 저는 가해자 아이들을 혼쭐을 내줬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저에게 혼쭐이 난 아이들이 저를 가해자로 고발을 해버린 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제가 구하려 했던 아이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와 이모가 걱정하던 일이 진짜 일어나더군요. 제 편을 들어주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어요. 결국 저만 가해자로 남게 되고 진짜 학폭을 저질렀던 애들이 제가 한 집만 물고 늘어져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로서는 사회의 쓴맛을 처음으로 맛본 셈이었죠. 학부모와의 자리가 열리던 날 학폭 가해자 부모들은 막장으로 나왔어요. 엎드려 사과를 하라는 둥,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둥, 고작 저에게 머리 좀 쥐어 뜯겼다고 무슨 엄청난 메타작이라도 당한 것처럼 구는데 어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들조차 빨리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엄마 남자친구분이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막장 부모들의 억지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더군요. 말이 논리에 막혀 통하지 않자 그중 한 부모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어요.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얘 아빠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미연이 아빠다. 우리 미연이도 당신 딸이 발길질해서 맞았어. 집에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아? 우리 딸 큰일 날 뻔했다고. 그게 뭐 얼마나 아프다고? 당신이 의사야? 큰일 날 뻔한지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의사다. 여기 진단서 다 떼왔어. 애들 셋이 하나를 상대로 이기지도 못한 주제에 뭐 이제 와서 우리 딸이 학폭? 이거 진짜 법으로 한번 따져봐. 어? 쑥맥으로 저희 엄마에게 말도 제대로 걸지 못하던 아저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날의 회의는 아저씨의 완승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교장에게도 한마디 하셨어요. 보호해야 할 학생은 나 몰라라 하고 가해 학생 편을 드는 당신들이 그러고도 교사야. 우리 미연이는 더 이상 이런 학교 못 보내니 그렇게들 알아. 내 당신들 다 교육청에 고발할 거야. 아이고 아버님 오해세요 오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놔요. 내가 아는 변호사 상담 마치고 왔으니까 각오하셔들. 물론 그 일로 제가 학교를 옮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호통에 학교는 급태세를 전환해서 가해자 아이들을 처벌하고 저에 대한 처벌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덕분에 저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솔직히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혼자만 세상과 싸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 편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면 엄마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되고 제 권유로 어머니와 그 아저씨는 결혼을 하셨고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아버지 뒤를 이어 의료계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언감생신, 제 성적으로는 택도 없었어요. 하지만 찾다 보니 간호대는 입학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 보살피는 거 좋아하는 제 성격에는 간호사가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왕 가는 거 최고 명문 간호대에 가고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간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간호대에 들어가니 이게 웬일이에요. 공부며 직업 특성이며 제 성격이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공부도 너무 재미있었고 왜 이제야 제 적성을 찾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솔직히 아버지는 간호대 진학을 좀 걱정스러워 하셨죠.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있다 보니 누구보다 간호사 일이 힘들 건 아시니까요. 나는 차라리 간호대보다는 약대 쪽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왜요? 아버지가 의사라고 간호사 무시하시는 거예요? 벌써? 얘는 무슨 말이야.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다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 가장 환자를 가깝게 돌보는 분들이시잖아. 그만큼 또 힘들기도 하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도움을 바로 줄 수도 있고 제 도움을 받고 나아지는 사람들 보는 것도 보람차고. 저 지금 너무 만족해요. 아버지도 결국은 제가 만족하는 걸 보고 지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지옥과도 같다던 병원 실습도 저는 그냥저냥 괜찮았어요. 제가 기가 세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허둥대거나 할 때도 별로 멘탈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취업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간호대도 명문이었고 성적도 좋았던지라 유수의 좋은 대학병원에 바로 취업이 되었죠. 물론 신입 간호사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영혼까지 다 하얗게 태운다고 해서 태움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간호사들의 괴롭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거기에 상식을 뛰어넘는 진상보호자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저는 평생을 혼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괴롭힘이 있어도 잘 헤쳐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너 여기 먼저 안 닦니? 그리고 이거 차트 누가 작성했어? 당장 안 나와? 거기 먼지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방금 닦고 가신 거고요. 그 차트는 오늘 선배님이 작성하셔야 하는 건데요. 뭐?
니들이 먼저 작성을 해놔야 내가 보고할 거 아니야.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저희도 각자 맡은 업무가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선배님이 하실 일은 저희에게 넘기지 마시고 선배님이 직접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화내실 거면 저 위에다 다 보고할 겁니다. 저는 태움이고 뭐고 부당하게 괴롭히는 선배 간호사가 있으면 할 말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잘 가르쳐 주시던가 아니면 자르고 싶으면 자르시던가 병원이 여기 하나냐 하는 마인드로 나갔더니 오히려 괴롭힘이 줄어들더군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의 마인드는 그렇게 비겁하다는 것도 저는 알았죠. 조용하고 착하게 대하면 오히려 더 괴롭히고 막상 세게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인간들의 속성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런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누구보다 똑소리나게 일도 잘했으니 늘 당당했죠. 저의 이런 강철 심장이 가장 빛이 날 때는 무엇보다 진상 환자 보호자를 대할 때였어요. 저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아가씨, 여기 이리 좀 와봐. 우리 딸 봐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아가씨 없고요, 보호자님. 따님은 의사 선생님 콜했으니 기다려 보세요. 아이,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 딸이 아프다잖아. 지금 말씀하신 지 겨우 10분 지났어요. 그리고 이 병원 입원 환자들 다 아픕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오셨겠죠? 뭐? 아이,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놀려? 자꾸 반말하시면 저도 말 놓을까요? 저랑 이렇게 사이 안 좋아지면 앞으로 입원 기간 동안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민원이 쏟아져도 오히려 되들었죠. 간호사가 한여예요? 뭐예요? 다정한 말 안 해줬다고 민원 들어온 걸 전달하시면 어쩌자고요. 아이, 선생님, 그냥 저희는 민원 들어오면 전달해드려야 해서 그냥 저희 일하는 거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요? 저도 민원 넣을 거예요? 이런 업무와 관련 없는 쓸데없는 민원은 자제해 주세요. 사기 떨어져서 어디 간호사들 일하겠어요? 네, 제 별명은 바로 쌈달기 되었어요. 그리고 진상보호자 전담 간호사로 불리기도 했죠. 그 어떤 진상이 와도 저는 어떨 때는 느물느물하게, 어떨 때는 단호하게 다 잘 쳐냈어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여줬더니 저를 괴롭히던 선배 간호사들도 필요할 때는 저에게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다고 매일 싸우기만 한 건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예의가 바른 환자분들과 그 보호자분들과는 정말 죽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으니까요. 진상 환자나 그 보호자들은 병실에서도 진상을 떨어서 다른 환자들도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존재를 그분들은 시원해 하기도 하셨죠. 그렇게 연차가 쌓였더니 그 이후로는 별로 힘든 일은 없었어요. 후배들에게 저는 자상한 선배 간호사였고 선배들에게는 든든한 후배 간호사로 간호팀의 주축으로 간호사가 되었죠. 그러다가 새로운 인턴들이 저희 과로 새로 왔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턴들이 새로 오면 처음에는 정말 많이 헤매거든요. 이제야 겨우 대학생 티를 벗은 사람들에 불과하니 말이죠. 특히 1년차들은 저희 같은 간호사들에게 의지를 많이 해요. 선배들보다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한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며 돌아가는 상황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1년차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해에 온 인턴 중에 정말 마음이 여린 인턴이 한 명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해 멀쩡해 보였는데 마음이 어찌나 약한지 교수님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금방 풀이 죽어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고 선배들이 조금만 혼을 내도 구석에 가서 울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아, 저 양 선생 창고 가서 또 울고 있어. 또요? 이번에는 왜요? 2년차가 지가 한 잘못을 양 선생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대꾸도 못하고 있다가 억울한지 눈이 벌게져서 들어갔어. 아, 그 2년차 좀 사람이 못했어요. 그나저나 걱정이다. 저런 성격으로 의사나 제대로 하겠니? 허우대는 멀쩡해서 진짜 왜 저런다니. 그러니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또 제 오지랖병이 도지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있어야 말이죠. 선생님, 또 당직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어제도 당직이셨잖아요. 아, 백 선생님이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괜찮아요. 안 되면 안 된다, 힘들다. 말을 좀 하시라고요. 오늘도 차트 빠진 거 선생님 잘못 아닌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아, 저도 마지막에 체크를 안 하긴 했으니까 뭐. 제가 실수가 많네요. 정말 속 터져서. 이거 미리 체크하고 이거 읽어두세요. 내일 회진 돌 때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차트 빨리 해야 해요. 빨리 가서 처리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사건 이후로 정말 남일에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 인턴의 모습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다 보니 쓸데없는 걸로 잡돌이를 하는 2년차에게서 그 인턴 편을 들어서 막아주기도 하고 그랬죠. 물론 그 인턴에게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미리미리 가서 써더라. 모르는 건 물어봐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라. 욕 좀 먹었다고 가서 울지 마라. 꼭 제가 무슨 엄마라도 된 느낌이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 인턴이 점점 저에게 의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만 있으면 저를 찾고 저에게 물어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간호사 쌤들이 하루는 저에게 이랬어요. 너 조심해. 의사들은 믿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믿긴 뭘 믿어요. 그냥 같이 일하는 거지. 너 지금은 저 인턴이 잘해주는 것 같지만 조심해. 저러다 연차 쌓이면 바로 얼굴 바뀌는 게 의사들이야. 그러려면 그러라죠. 저도 얼굴 바꾸면 되지. 뭐 별거예요 그딴 게. 하긴 그것보다 나는 너랑 저 선생이 정들까 그게 더 걱정이다. 이렇게 챙겨주다 정들면 그게 더 골치 아파. 명심해. 남자는 모성애로 고르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웃고 말았어요. 모성애로 남자를 고르다니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어떤 불행을 낳는지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루는 그 인턴이 저에게 밥을 사겠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신세진 게 많다고 말이죠. 그럼 비싼 거 사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안 먹어요. 그럼요. 선생님 드시고 싶은 걸로 다 사드릴게요. 소고기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 거 사드려야죠, 제가. 정말이죠? 너무 비싼 데 간다고 인상 쓰시면 안 돼요. 네? 비싼 거 사준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 있나요? 저는 최고급 한우집에서 만나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 인턴은 거리낌 없이 밥도 사주고 잘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 둘이 만나 밥을 먹고 놀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고 제가 뭘 하든 잘 맞춰주니까 저 역시 즐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 인턴이 적극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비슷한 날이면 꼭 저를 기다렸다가 저녁을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쉬는 날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거나 드라이브를 가자고도 하면서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사실 저도 같이 놀 사람도 없겠다. 막상 만나서 놀면 재미있기도 하고 밥도 사주겠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나서 놀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젊은 남녀가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서로 정 들고 말았던 거죠. 나 사실은 미연 씨 마음 얻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네? 저를요? 네. 늘 당당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반했거든요. 제 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사겨요. 제가 정말 잘해줄게요. 이렇게 수줍게 고백하는 모습이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비록 마음 약하고 여려 보이기만 했지만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은 유머스럽고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였거든요. 늘 누가 저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을까, 어디선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나를 곤두세우고 사는 저와는 달리 이 사람은 유순하고 부드럽고 평온했어요. 저와는 다른 그런 포근한 성격이 저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저도 그 사람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죠. 저는 결국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희가 사귀는 건
병원에 절대 비밀로 하자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티도 내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마음도 약한 사람이라 사귀고 나니 정말 티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걸 눈치 빠른 사람들이 놓칠 리가 있나요? 몇몇 여우 같은 사람들이 살살 구슬렸고 남자친구는 결국 고작 며칠 만에 저희가 사귄다는 실토를 해버린 거였죠. 원래 병원은 누가 아침에 재채기만 해도 저녁에 폐렴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는 곳이니 오죽하겠어요. 저희가 사귄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아예 결혼 준비를 한다더라는 소문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같은 직장에서 사귄다는 소문이 나봤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비밀이 어떻게 일주일도 못 가? 아니, 나는 티 안 냈는데 벌써 다 알고 와서 캐묻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떡해. 알고 묻기는 뭘 알고 물어. 자기가 유도신문에 넘어가 놓고선. 왜? 나는 자기랑 사귄다는 거 알려줘서 좋은데. 그래야 마음 놓고 만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남자친구는 그저 헤헤거리기만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매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내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말이죠. 거기에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과에 있던 어느 간호사 선생님은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남자친구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좀 너무 사람이 물에 물 탄 것 같은 점이 있죠. 그게 물인지 독인지 잘 보셔야 해요. 만만하게 보다가 오히려 선생님이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찝찝한 말만 남기고 그 간호사 선생님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의사 선생님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걔 완전히 마마 보이던데 잘 보면 이게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곰처럼 보이지만 여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곰이라는 거예요? 여우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나쁜 놈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하는 일 보면 일부러 저러나 속이 터져나가기도 하고. 아유, 일 배우는 속도가 좀 느려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쌤. 물론 그런 말 듣는다고 제가 다 휘둘리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연애를 시작하면 온갖 말이며 소문이 다 떠도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도 반만 듣고 반은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분명 남자친구에게도 저런 쌈달기랑 왜 사귀냐? 제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냐? 이런 이야기가 갈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사람의 단점도 솔직히 많이 보이더군요.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똑 부러지게 대답도 못하고 분명히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혼자 일을 꼬이게 만들고 결국 그걸 해결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쩌면 그 사람을 갈구고 미워하던 선배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 역시 그 사람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사고 친 걸 해결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있던 제가 또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까 그 사람이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나이가 있었던 터라 그러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소문도 다 났겠다. 차라리 결혼을 해서 딱 부러지게 잡고 사는 게 나을 것도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죠. 남자친구네는 평범했어요. 그렇게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부자도 아닌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전혀 평범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압권이었거든요. 너 집은 좀 산다며? 하긴 그 정도는 해야 의사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얘 봐라. 간호사 주제에 수준 넘게 감히 의사와 결혼할 생각을 했으면 집에 돈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만났을 거 아니야? 아닌데요. 저는 석진 씨가 사귀자고 졸라서 만난 건데요. 아이고 맹랑하네. 뭐 우리 아들이 사귀자고 졸라? 네가 꼬셨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을 거 아니니?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간호사를 만나겠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간호사 주제라니. 감히 의사? 솔직히 세상에서 간호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간호사를 의사보다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요. 물론 의사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지금 병원 면접이 아니라 결혼할 사람 집에 인사를 온 거잖아요. 간호사니 의사니 그건 직업일 뿐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게다가 간호사 의사 수준이니 급인이 하는 이야기는 간호사들에게 거의 금기인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해서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사람 빡치게 하는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렇게 수준 안 맞으면 댁 아드님 수준 맞는 사람과 결혼시키세요. 뭐가 어째? 대가 아드님? 네, 헤어지시길 바라는 거 맞죠? 당장 헤어질 테니까 댁 아드님 좋은 의사 만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 길로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제가 왜 그딴 취급을 받아야 해요? 제가 뛰쳐나오니 남자친구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자 남자친구는 길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매달렸죠.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니, 결혼만 하면 절대로 우리 엄마랑 안 만나고 살게. 그러니까 가지 마. 부탁이야. 좀 부끄러우니까 일어나. 또 왜 울어?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러고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매몰차게 외면하려니 저 역시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저런 집구석과 결혼을 하기에도 내키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 엄마 성격 보통이 아닌데 그걸 과연 네 남자친구가 정리할 수 있겠니? 중간에서 못하면 안 되는데. 일단 양 선생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너를 지켜줄 수도 있잖아. 기회를 한 번만 줘봐라. 의외로 아버지는 양 선생 편을 드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당장 구체적인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헤어지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결혼을 결심하기도 그렇고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갈렸어요. 그래 봐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또 다 거기서 거기야. 처음에 잘해줘도 어차피 다 시자야. 기대하지 마. 네가 기선제압하고 딱 들어가면 다 똑같아. 아니다. 그래도 정도가 있지. 처음부터 그따위로 나오면 볼장 다 본 거다. 거기에 네 남친 그 선생님 성격으로 잘도 막아주겠다. 남자들 결혼하면 다 효자 되는데 믿지 마. 난 절대 말리고 싶다. 이럴 때 남자친구라도 중심이 확실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일을 계기로 어찌저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했는데 전에 들었던 마마보이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로 남자친구는 정말 자기 엄마에게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어쩌다가 집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 둘이 한참 상의를 하고 대충 방향을 정해 좋다고 했다가도 바로 다음 날은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 별로래. 왜? 어제 자기가 다 좋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엄마 말로는 있잖아.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하나 겨우 정했다 싶다가도 다음 날이면 그놈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말을 또 바꾸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으니까요. 정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매일 엄마 말에 휘둘리는 꼬라지를 보니 정말 한숨이 나더라고요. 겨우 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정했는데 그것도 실컷 좋다고 하더니 지 엄마를 만나고 와서 다음 날 또 그 꼴값을 떨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야, 그렇게 네 엄마 말대로 할 거면 네 엄마랑 결혼해서 평생 살아. 그러고 났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엄마였어요.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다. 아휴 어쩌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데
일단 좀 보자. 왜 어머니가 저를 만나세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해야죠. 너 무섭다고 연락 못하겠다고 그러잖아. 아우 너도 진짜 독하다. 야. 애를 어떻게 저렇게 상처를 주니?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예 쐐기를 박아야 이 병신 같은 아들놈이고 그 엄마고 정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독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상견례를 하자고 했죠. 저는 아예 부모님들이 전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결판을 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와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난 뒤 저는 엄마와 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솔직히 다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치러진 상견례 날 남자친구의 엄마는 화려하게 꾸미고 도도하게 나타나시더군요. 그 옆으로 남자친구는 기가 죽어서 들어오고 남자친구 엄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막말을 해댔어요. 혼수는 얼마나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야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자마자 남친 엄마의 얼굴이 확 구겨지더군요. 아니 무슨 경험 없는 소리예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시집을 오는데 성의 표시를 해야죠.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급을 맞추려면 한 10억은 들고 와야지요. 그 집 좀 사신다면서요?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 좀 해봐.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너는 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소리에 남자친구는 찍소리도 못하고 뭐라 하려다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기가 살아서 10억이 어쩌고 외제차가 어쩌고 헛소리를 하며 난리를 칠 때도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병신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저 역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꼬라지를 지켜보았죠.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관도 아니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바로 아버지가 뒤늦게 오신 거였죠. 저는 미리 아버지에게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상견례장에서 이 모자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봐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라 외쳤죠. 병원장님? 아니 나는 여기 병원장이 아니라 미연이 아버지로 온 거야. 자리에 앉아. 네? 뭐라고요? 완전히 굳은 얼굴로 대답하는 아버지의 말에 남자친구는 얼이 빠진 듯 했어요. 그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똑같은 반응이었죠. 뭐 병원장? 저기 저분이 너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님이시라고? 네, 제가 그 병원 병원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연이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참 가증스럽더군요. 기세등등하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만 같던 남친 엄마의 표정이 화사하게 풀리더니 목소리까지 나긋나긋해졌으니까요. 어머나 어쩐지. 안 그래도 미연이가 어쩜 저렇게 똑부러지고 당당하나 했더니 다 이런 훌륭한 아버님이 계셔서. 저 다 들었습니다. 아까 제 딸에게 뭐라고 하셨죠? 급이요? 급을 맞춰요? 누구 급이 어떻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아니에요. 그냥 한 소리죠 뭐. 저도 얘 장가 보내려다 보니 그냥 기싸움처럼 농담처럼 그냥. 됐습니다. 급을 맞추려면 그쪽이 저희에게 10억이 아니라 한 20억은 가지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저도 제 딸 못 보냅니다.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남친 엄마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탰죠. 아빠, 20억이 뭐예요? 저는 30억 준다고 해도 싫어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싫다고. 나 너랑 결혼 안 해. 니네 엄마 막아준다더니 뭐 무슨 얘기만 하면 말 바꾸고 또 바꾸고. 너 진짜 바보니? 그 소리에 남자친구가 대꾸도 못하더군요. 얼른 남자친구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바뀐 태도도 너무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섭섭한 게 많았니? 알았다. 내가 다시는 간섭 안 할게. 다 오해야. 네? 아, 다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요, 그럼?
아유, 그럼. 아이고, 병원장님 따님인 줄도 모르고 내가. 아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하면은 되지 뭐. 요즘 결혼이야. 둘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니? 그럼 어머니랑 연락 안 하고 인연 끊고 살아도 되죠? 뭐? 아니, 뭐가 어째? 그러자 이때껏 조용하기만 하던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유, 진짜 시끄럽고 무식해서 더 못 참겠네. 아이, 가자, 미연아. 여보, 가요. 아, 그럴까요? 엄마, 아버지, 저희 나가서 밥이나 먹어요. 그래,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의사면 뭐하니, 저렇게 무식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바보처럼 지 여자 하나 못 감싸주는 저런 병신도 상병신이 없는데.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버버댔어요.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도 따라 나오더군요. 더 웃긴 게 남자친구 엄마가 저와 엄마에게 매달리며 사정을 했다는 거였어요. 좀 전에 표독스러운 기세는 다 어디로 가고 숫제 잘못을 비는 투였죠. 얘가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제 말을 잘 들어서 소통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치? 오해요? 방금 전에 저를 노려보면서 급을 맞춰야 한다고 하신 거 잊으셨어요? 아이고, 그거는 진심이 아니었죠. 원래 상견례 하면 기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오해하셨네. 그냥 농담이에요. 아유, 제가 얼마나 미연이를 예뻐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제 아들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더군요. 그제야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근데 저는 매정하게 그걸 뿌리쳤죠. 너, 니네 엄마가 잡으라면 잡고 헤어지라면 헤어질 놈이야. 내가 그런 너를 어떻게 믿고 사니? 아, 애초에 네 말을 믿은 내가 바보다. 자기야, 그러지 말고. 그저 놓게. 내 딸이 싫다잖아. 그때 아버지가 또 나서셨어요. 역시나 우리 아버지는 자상할 때는 한없이 자상하지만 또 카리스마가 있을 때는 강단이 넘치시는 분이셨죠. 아버지가 버럭하자 그 병신은 또 얼른 손을 놓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어요.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손대면 그때는 안 참을 거니까 그렇게 알게. 아이고, 사돈, 사부인, 왜 이러세요? 화푸시고 이야기를 좀 다시 해봐요. 참 웃기시네. 아까는 그렇게 의사 아들 뒀다고 기세 등등 하시더니 왜? 우리 남편이 병원장이라고 하니까 바로 사돈 사부인으로 바뀌시네요. 참 천박하기도 하셔라. 결국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버리셨어요.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죠. 그러고도 아버지는 제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죠. 이미 질릴 대로 질려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무슨 미련이 남았겠어요.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걱정 말아요. 제가 어떤 애인데? 나 닮아서 남자 따위에 목매는 애가 아니야. 그치? 어머, 아버지 좀 신경 더 쓰셔야겠어요. 엄마는 아버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 얼굴이 확 달아오르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솔직히 제 속이 저라고 좋기만 하겠어요. 후회도 되고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심경이 복잡하긴 했어요. 하지만 또 제 성격에서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되돌릴 수 없는 일은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딱 하루만 심란해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전 남자친구가 불이 나게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는 꼴값 육값을 떨어댔죠. 왜 주말 내내 전화도 안 받아? 자기야, 화 많이 났어?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손을 탁 뿌리쳤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주변에도 다 들리도록 말했죠. 양 선생님, 이제 저희 끝났어요. 모르시겠어요? 자꾸 이러시는 거 부담스럽고 불쾌하네요. 다시는 개인적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주실래요? 아니, 왜 그래? 뭘 왜 그래요? 이제 저희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이 소문도 온 병원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 인간은 당황하면서 계속 질척대고 저는 외면하고 그동안 그 인간 커버쳐 주던 거
이제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허둥대기 시작하고 쩔쩔매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제 알바가 아니죠. 전 남자친구는 한동안 제 옆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그러고 있으니 안 그래도 못하던 일을 더 덤벙대고 더 사고를 치고 난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폭발한 선배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일까지 생겼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혼날 일 있으면 혼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선배에게 멱살을 잡히는 잡돌이를 당하고 난 다음 날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결국 마마보이는 엄마를 못 벗어나는구나 싶었어요. 그 엄마가 선배를 찾아가 사과를 하라고 악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 의국 앞에서 그 엄마가 악을 쓰고 있고 그 기세에 눌린 선배 의사는 코너에 몰려 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또 지 엄마를 말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또 제가 오지랖을 부려야 할 때가 온 거죠. 애도 아니고. 선생님 도움 필요하면 경비 불러드릴까요? 외부인 들어왔다고? 결국 병원 경비가 동원되어 남자친구 엄마는 쫓겨나갔어요. 그 이후로 그 인간을 사람들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 하더군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도 걸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는 그 다음 달로 슬그머니 사표를 내고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저에게 전화가 한 번 오기는 했어요. 지겨운 레파토리였죠. 용서를 해달라, 자기를 받아주면 자기가 엄마랑 끊고 살겠다. 자기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네, 어쨌네. 저는 간단히 대꾸했어요. 야, 버스 떠났어. 짜증나니까 전화 끊어. 저희가 헤어지고 저의 전 남자친구 엄마가 병원에 찾아와 소동을 벌인 일이며 그 인간이 사표를 낸 일까지 이 소문은 한동안 병원에서 핫한 소식이었어요. 이해는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저 같아도 너무 재미있어서 찾아들을 이야깃거리이기는 했죠. 하지만 소문에 살이 붙는 게 문제였죠. 그중에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헤어졌다더라. 전 남자친구 엄마랑 내가 한판 붙었다더라. 제가 그 남자 어머니 뺨을 때렸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번졌어요. 그나마 그건 약과였죠. 제가 너무 가난해서 전 남자친구에게 차였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더니 제가 빚이 많다는 소문이 붙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없는 집 자식은 아니잖아요. 옷도 잘 입고 다녔고 엄마와 아버지가 대학 입학이며 입사 선물로 사주신 명품백도 있어서 들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에 소문이 붙어서 그게 다 빚이라더라. 사치를 너무 좋아해서 빚이 어마어마하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퍼지는데 난감했어요. 이걸 아니라고 하자니 믿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점점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곤란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 복도가 부산스러웠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저는 복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죠. 저는 의아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병원장 때문에 저희과는 물론 그 층 전체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미연아, 가자. 나 너랑 퇴근하려고 오늘 기다렸다. 아유, 아빠. 아니, 미리 전화를 하시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직접 찾아온 이유를 바로 깨달았어요. 무심결에 제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말 한마디에 제 주위가 정적에 잠겼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제야 아차 싶어 돌아봤더니 모든 의사며 간호사며 할 것 없이 얼굴이 경악 그 자체더라고요. 네, 저는 그동안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는 걸 철저하게 숨겨왔어요. 사실 또 그렇잖아요. 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딸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나름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엄마까지 구설수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아버지에게도 부탁을 해 철저하게 숨긴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버지가 오늘은 저를 위해 직접 나섰던 것이었어요.
부장이며 과장 의사 선생님들은 물론 수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전부 서서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 오늘은 내가 딸내미랑 같이 퇴근해서 갈 곳이 있어서 온 거야. 다들 신경 쓰지 말게. 너무 이러면 나 집에 가서 딸내미한테 혼나. 아빠, 그만하세요. 야, 가자. 엄마 선물 사러 가야 해서 온 거니까 같이 가서 좀 고르자. 이번에도 이상한 거 사오면 나 또 엄마한테 혼난다.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 아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아이고, 진짜 그만 구박해라. 나 이제 비밀 지키는 거 힘들어. 나도 딸내미랑 같이 퇴근도 하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다. 아이, 가자. 아버지는 제가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구설수가 붙을까봐 길을 살려주시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사실 이 병원에서 먼저 일을 한 건 저였어요. 제가 일을 한 뒤로 아버지가 여기 병원장으로 오신 거였죠. 네, 엄마랑 재혼하신 아버지는 의사일 뿐 아니라 집안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셨어요. 무려 병원 재단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 얼마 전 그 재단을 물려받아 병원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였죠. 그날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는 엄마와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학 시절 만나 사귀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첫눈에 반해 오래 쫓아다니셨고 정말 사랑하셨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집안이 반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지만 아버지 집안이 워낙 엄청났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어쩔 줄 몰랐다고 하셨대요. 워낙 엄한 집안에서 자라 무서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완벽하게 감싸주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저희 엄마가 그럼 나도 싫다 이러면서 그냥 박차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하신 거였죠. 그러다가 너네 아버지가 아파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때 다시 만났지. 그러다가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어떻게든 니네 엄마 옆에 있으려고 했어. 에휴, 그럼 그때라도 진작에 좀 있지 그러셨어요? 야, 임마, 그게 되냐? 너네 엄마가 얼마나 매몰차게 연락을 끊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너희 이모님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 그때 겨우 다시 만나 미연이 네 덕분에 잡았지. 아이, 그러면 엄마 때문에 평생 결혼도 안 하신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은 여자 뭘 믿고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니네 엄마만한 여자가 없는 걸 어쩌냐. 할 수 없지. 그러고 아버지는 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혼자 살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러셨죠. 너는 젊을 때 엄마랑 똑같아. 그 녀석 아마 죽도록 후회할 거다. 하지만 그런 놈이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제가 알바겠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어요. 아빠의 그 이벤트 덕분에 저를 둘러싼 지저분한 소문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대신 어쩐지 당당하더라, 역시 똑똑하더라 하는 이야기만 돌았죠. 그리고 이런 저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가 또 한동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같았고요. 그러고 몇 달 지났을까 그 바보 같은 놈 엄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주 초췌해진 모습으로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는 걸 보고 달려와 매달리며 사정을 했어요. 아유, 제발 부탁이니까 내 아들 연락처만이라도, 응? 연락처만이라도 알려주면 안 될까?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아줌마 아들 연락처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 전 그런 인간이랑 연락 안 한 지 오래예요. 내 아들이 사라졌어. 완전히 나랑 연락 끊고 집 나가서 아예 인연을 끊어서 그래. 너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 그러고 우는데 그걸 처량하다고 해야 할지,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짜 인연을 끊고 나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랑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죠. 훨씬 전에 차려야 할 정신을 그제야 차렸으니 늦은 감은 있지만 알아서 어디선가 잘 살겠죠.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어디 지방에 가서 전문의를 하는 중이라고 하던데 거기가 어딘지도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저는 지금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래 일하기도 했고 좀 이래저래 지친 것도 있어서 간만에 긴 휴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가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울상이어서 결국 같이 가기로 한 거죠. 가서 저는 푹 쉬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힘을 얻어서 돌아올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진 걸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된다는 말이 있죠.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조금만 더 내려놨다면 사람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걸 가지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가진 걸 전부 잃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가볍고 조금은 내려놓으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야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의 이런 미래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더 행복한 미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도 항상 이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재미나게 듣고 같이 울고 웃고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과부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엄마가 나이 60대 후반에 결혼을 한다고 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저를 키우면서 절절하게 마음을 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못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엄마는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었지요. 엄마는 그저 멍한 얼굴로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듯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살밖에 되지 않은 제 눈에는 대성통곡을 하는 외할머니보다 우리 엄마가 더 슬퍼 보이고 아파 보였을까요? 숨을 꾹 참고 있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던 우리 엄마가 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우는 모습을 본 건 장례 이틀 차에 밤에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서 깼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깜깜한 장례식장에서 다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혼자 소리까지 삼켜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랑 효영이는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아, 아직 창창하게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왜 벌써 나만 두고 가고 그래?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도 데리고 갔지. 나만 여기 덜렁 두고 당신은 편안한 얼굴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마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목이 마른 상태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몰래 기둥 뒤에 숨어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너무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마와 저를 챙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셨었거든요. 처음부터 택시 운전을 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철강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신 뒤에 택시 회사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며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계셨죠. 택시 운전은 쉽지 않았어요. 당시에 택시는 비싼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다 채우지 못하면 돈을 꿔서 그 일당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철강 회사에 다니실 때 꽤 잘 나가던 영업사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엄마의 삶도 기구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대학까지 졸업한 똑똑한 인재였지만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거든요. 원래는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조직의 세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상사의 심부름부터 막대먹은 행동들까지 전부 견뎌내야 했대요. 엄마의 여린 심성으로는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결국 사무실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집을 나가라고 했었대요. 우리 엄마네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벌어오는 돈이 없이는 풀죽도 못 먹을 형편이었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결국 철강회사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아빠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우리 외할머니는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사위가 생겼으니 이제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요. 그런 못된 마음씨를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대요. 매일같이 친정에 와라 하시면서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그 사실을 친할머니께서 모르셨겠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등골을 다 빼먹는 사돈집이라며 외할머니를 그렇게 싫어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엄마한테로 내림되었죠. 우리 엄마는요, 시집살이도 엄청 당하셨어요. 게다가 유일한 자식이 저 하나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만 낳았다고 그렇게 우리 엄마를 구박했대요. 엄마는 외가에서도 친가에서도 동네북이었어요. 명절날 엄마가 앉아서 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친할머니께서는 엄마가 숨을 돌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고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면 뒷정리까지 다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명절에 꼭 우리 엄마한테 대청소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친할머니 집은 1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우리 엄마는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상까지 다 준비를 마친 뒤에 마당 계단까지 물 청소를 했어요. 엄마 옆에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어린 나이에 같이 물을 뿌리고 바닥을 쓸고 있으면 친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어디 내 손녀딸에게 이런 일을 시켜. 너처럼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게 만들려고. 아이고 내 속이야. 어쩌다가 이딴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님 죄송해요. 효영이 보고 방에 들어가서 책이라도 읽으라고 했더니 심심하다고. 심심하다고 애한테 청소를 시켜?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효영이 당장 들어와. 하임이랑 같이 책 읽게. 저는 그 뒤로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친가에 갈 때마다 청소를 해야 했고 저는 옆에서 엄마가 심심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도 할머니의 호랑이 같은 호통에 책을 읽어야 했어요. 저는요, 외가든 친가든 할머니들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외할머니는 제 주머니에 있는 친척들이 준 용돈까지 빼앗아 가는 사람이었고 친할머니는 틈만 나면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거든요. 명절에도 쉼없이 택시를 운전해야 하는 아빠가 그렇게 미웠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외롭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조금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밤에 그렇게 홀로 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는 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울면서 무너지면 저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셨겠죠. 우리 엄마는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저의 일상은 너무나도 바뀌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행을 하던 와중에 신호를 위반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응급실 문턱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당연히 보험사 측에서 보상이 나왔어요. 택시 회사에서 준 위로금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와 엄마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구경하지 못했어요. 친할머니께서 저와 엄마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전부 가져가셨거든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친할머니는 원래부터 엄마를 미워했고 엄마를 만나서 아버지가 불행해진 거라 말을 하셨어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직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택시 회사에 재취직을 하기 전까지 노가다도 뛰셨었어요.
한 2년 정도를요. 그때 몸이 많이 상하셨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만난 뒤로 아버지가 불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고 아버지의 죽음 또한 사고였지만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보상금을 1원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는 무일푼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와 저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엄마와 떨어지지 않아서 말이죠. 하지만 보상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외할머니는 분개했어요. 엄마한테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대로 친할머니를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싸우셨어요. 물론 그 돈을 우리 엄마한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욕심나서 그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를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처절하게 얼굴까지 빨개진 상태로 외할머니를 뜯어 말렸지만 외할머니께서는 폭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노력을 해서 벌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외할머니에게 노동이란 우리 엄마를 쪼아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14살이 되자마자 엄마한테 도망가자고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제 나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를 하듯이 전주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친가도 외가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동네였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조용하고 한적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발전이 되어 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발전이 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일을 할 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엄마는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더라도 좋다고 했어요. 마음이 편안하댔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사춘기가 찾아올 무렵이었던 저는 마음이 그렇게 짠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돈이 떨어지면 당장 월세를 걱정해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와 저는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때로는 든든한 가족으로, 때로는 누구보다 친한 절친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세상에 저희 둘만 남겨져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며 의지를 하고 지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처럼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질 것 같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남들은요,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팔자가 어떻길래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았냐고 불쌍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엄마는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라는 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불행한 인생일 수 있겠냐고. 저는 엄마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삶의 이유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를 잘 보내야 한다고 그걸 이유이자 목표로 삼는데요. 하지만 우리 엄마의 목표는 저였고 저의 목표는 엄마였어요. 그냥 우리 두 사람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엄마를 꽃처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랐지만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바빠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겠지요. 저는 전주에 뿌리를 내딛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제 성적은 꽤 괜찮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저는 전주에 있는 교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악몽들이 떠오르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전주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전부 저를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서야 전주에 왔으니 서울에 다시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성적으로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전주에 멈추겠다고 하니까요. 물론 전주에 있는 대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서울에서 온 아이였으니까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결심은 전주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를 학교로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셨대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학교 입장에서도 전주에 있는 대학을 갔다기보단 서울에 알아주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자랑하기 쉬웠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엄마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역시 학벌은 서울에 기반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리시고 저에게 서울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엄마는 남의 집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엄마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4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한 덕분에 엄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중견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에 교수님 추천서가 한몫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 이후 저는 정말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월급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지만 엄마와 함께 둘이서 돈을 버니까 저희 두 사람의 생활은 아주 조금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여전히 서울 집값이 비싸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지만 언젠가는 햇볕이 쨍하니 들어오는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길거리에서 엄마와 함께 사 먹는 떡볶이가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었고 엄마와 단칸방에 누워 나란히 천장에 붙은 야광별 스티커를 보면서 자는 게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포근했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가 32살이 되었을 때 저도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와 협력을 하는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볼 때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같이 회식 자리를 몇 번 가지다가 눈이 맞게 되었죠. 남편은요, 꽤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또한 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잘하고 또 저에게 다정하게 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월급도 적고 저보다 학력도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우리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시집살이에 치여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저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서 제가 할 말을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게다가 제 남편은 의견이라는 것을 강하게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회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남편은 남들이 하자는 것에 동의를 더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을 더 추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정말 저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평생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훨씬 컸겠지만 가족이 주는 사랑과 남자가 주는 사랑의 느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내내 공주님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늘 저와 엄마는 신데렐라 같은 느낌이었는데 남편에게만큼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여자 주인공보다 더 아름다운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자상함, 그리고 남편이 우리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연애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3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할 결혼 준비 중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효영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아무래도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아이고, 나 정말 어쩌면 좋으니? 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전세 사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마음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얘기를 해봐. 너 신혼집 구하고 나도 작은 원룸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니? 원룸 계약금까지 다 걸고 우리 이사 준비해야 하니까 입주 청소도 하고 하려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는 게 아니겠니? 내가 계약한 집인데 당신은 누구시냐 하는데 그 사람도 계약을 했다는 거야. 뭐? 그러면 이중 계약이 됐다고? 아니 엄마, 그게 가능한 소리야? 그래서 내가 얼른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부동산 문이 닫혀 있는 거야. 다른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떴다방에 당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중계약해서 돈만 들고 날라버리는 인간들이 있대. 나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거 본 적 있냐 하는데 아이고 지 계약하면서 그런 걸 봐야 하는 줄도 몰랐다. 엄마랑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는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물론 대출도 받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모아왔던 돈으로 겨우겨우 얻은 보증금 탈탈 털어서 신혼집을 구하고 엄마는 원룸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 원룸 보증금을 들고 튀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월세로 구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 3천만 원을 전부 들고 나른 것이었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신혼집 문제까지 우리 엄마의 거처 문제까지 전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기를 맞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엄마가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당장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보증금을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모아왔던 돈이 사기로 3천만 원이나 날아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장모님이 어디 가실 곳이 없다는 소리야? 정말 사기꾼들 참 나빴다. 아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니까 나 지금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해. 일단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아마 입금을 받은 통장도 대포 통장일 거고 사기꾼들이 자기 신상 걸고 계약을 했을 리도 없대. 그러겠지. 이런 사기를 한두 번 쳐본 사람도 아닐 테고. 아, 어디 뭐 방법이 없는 건가? 남편이랑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 신혼집 방 한 칸을 내어드리기로 했어요. 방이 2개인 소형 아파트였고 방 하나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짐을 정리해 두려고 했었는데 당장 오갈 곳 없는 엄마부터 살리고 봐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신 건 아니었지만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은근히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변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시작부터 장모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인데 사돈도 참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시니. 계약 같은 건 큰일인데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렇게 사람이 못 배운 티를 내서야. 에휴. 어머님, 저희 엄마라고 뭐 아셨겠어요? 솔직히 이런 일로 사기치는 사람들을 욕해야지 피해자인 저희 엄마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니 내가 사돈 욕을 했니 뭘 했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한 게 욕이니?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이렇게 사돈 편만 들고 나서면 우리 아들 합가에서 사는 동안 피가 마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가난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니까는.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궁시렁거리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못 배운 티를 낸다, 가난한 티를 낸다고 말을 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말을 조심해달라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말을 하셨죠.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엄마는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 사시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엄마가 눈치를 볼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는지. 신혼생활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8시가 조금 넘으면 출근길에 올랐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7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저희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늘 저희가 먹을 저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어요. 평생을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셨는데 쉬어야 할 보금자리에서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저녁을 차리고 싶었는데
늘 먼저 도착한 엄마가 식사를 차리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결혼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남편이 슬슬 엄마한테 예의 없게 구는 겁니다. 장모님, 오늘 저녁 반찬이 이게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반찬이 고기는 하나도 없고 너무 부실하네. 그래, 내가 지금 마트라도 가서 어떻게 고기 좀 사와서 구워볼까? 엄마, 저녁 다 차렸는데 무슨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와. 반찬 먹을 거 이렇게 많은데 얼른 밥 먹고 쉬자. 이게 뭐가 많아. 죄다 전쟁통에 먹을 음식들이구만. 나물 반찬만 가득하고. 그렇게 밥 투정할 거면 당신이 차려 먹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우리 일하고 돌아와서 힘들 거 뻔히 아니까. 엄마도 일하고 와서 쉬고 싶은데 쉬지 않고 저녁 챙겨주시는 거잖아. 우리 엄마였어도 그랬을걸? 그리고 장모님은 우리 집에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사시면서 뭐? 여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생활비를 왜 한 푼도 안 내? 엄마가 우리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 반찬값들이 다 얼만 줄 알아? 남편은 한숨 푹푹 내쉬더니만 몇 숟가락 뜨지 않고 입맛이 없다면서 방에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엄마는 사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 일러 바쳤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니,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우리 아들이 고기 반찬이 먹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준단 말이야. 사돈이 솔직히 퇴근하고 돌아오시면서 사올 수도 있는 고기 아니니? 그게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반찬 투정한다고 뭐라고 했냐 이 말이야. 우리 아들 그런 취급받게 하겠다고 결혼시킨 줄 알아? 어머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본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아이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도대체 뭘 보고 자랐길래 이렇게 이해가 없어? 그 애가 우리 엄마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가정교육 잘못 시켰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는 어머님은 저한테 우리 엄마한테 배워먹은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죠. 어머님께서 말끝마다 저희 엄마 무시하고 못 배워먹었다고 말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곱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곡을 찌른 탓인지 시어머니께서는 가난함을 속일 수 없는 법이라는 비난을 퍼부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피곤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의 가난함이 시댁에 무슨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았고 생활비도 더 많이 쓰고 있었어요. 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10마디 잔소리를 해야 할 것을 한마디로 줄였고 버는 만큼 돈도 더 많이 쓰려고 했고요. 따지고 보면 저희 집안의 가난함은 이미 지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엄마가 가난해서 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전세 사기를 당한 바람에 집이 없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의 입장은 달랐어요. 결혼 1년 차가 다 되어 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희 엄마 탓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장단에 아이가 생기겠냐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남편과 제가 회사 일에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는 탓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희 엄마 탓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 엄마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엄마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어디 친척 집이라도 갈 곳 없냐면서 눈치를 주신 거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엄마가 자기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엄마가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짐을 싸는 건가 깜짝 놀랐죠. 엄마, 어디 가려고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거야? 엄마, 뭐야? 왜 그래? 아,
엄마 토요일 아침에 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나갈 거야. 엄마 지금 일하는 집 사모님이 입주 도우미로 일을 해달라고 하셔서. 입주 도우미?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야? 엄마, 그거 너무 힘들어. 알지, 알고 있지. 근데 월급도 훨씬 많이 오르고, 엄마가 요즘 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한데 보증금 때문에 그래?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 내 엄마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데 왜 그래?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다. 앞으로 1, 2년도 채 못 살 거라고 하던데 병원비가 많이 쪼들리나 봐. 그 병원비를 왜 엄마가 내? 연 끊고 살았잖아. 나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연을 끊었으면서 이제 와서?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잖니.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요양병원비는 내가 보태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입주 도우미를 하러 가셨어요.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편하게 잠잘 곳 하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사무쳤거든요. 우리 엄마가 입주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에서 나갔다는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말을 하셨죠. 저는 아마 평생이 가도 시어머니와는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웃기죠? 엄마가 입주 도우미로 떠난 뒤에 저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몸조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입주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어 옆에 있어줄 수 없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할만했어요. 체력이 나쁘지 않았었고 또 조리원이라는 게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몸도 잘 풀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칼같이 복직을 했습니다. 사실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붙였을 수 있어서 몸 회복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어린아이를 두고 출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걸리냐는 식으로 말을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분명히 우리 아들 혼자 일하느라 힘들겠다. 너는 집에서 뭘 하냐 하면서 잔소리를 폭탄으로 하실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제 자리는 제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시댁의 종노릇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당뇨로 고생을 하셨었는데 제가 복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그게 결혼 5년 차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간까지 무리가 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었지만 신장과 장 기능까지 점점 약해지는 바람에 투석도 하셔야 하고 먹는 것도 마음껏 드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죠.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노후 준비가 그럭저럭 되어 있긴 하셨지만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전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은 없으셨어요. 그때부터는 전세가 살짝 역전이 되었죠. 남편이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안 그래도 나갈 돈이 많은데 남편이 병원비까지 보태야 하는 실정이었으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던 잔소리가 쏙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시는 게 맞죠. 저도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병간호를 한 번도 안 도와주더라 하는 소리를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으로 병원비를 보태니 생활비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함을 제가 채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주말에 집에 오셔서 쉬지 않고 손주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남편도 조금은 쉴 시간이 생겼고 가끔은 시어머니를 도우러 병원에도 가고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체력이 많이 약해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아버지께 정이라는 게 붙질 않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늘 병약하셔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전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홀로 사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엄마처럼요. 결혼식 날 시아버지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오셔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가족들은 짐을 덜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 앵무새처럼 혼자 사니까 외롭다. 나도 손주들이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 엄마도 돈을 야금야금 모으셔서 월세 원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셨어요.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정도 돈도 못 모으셨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 지내겠다고 월세 내가면서 집을 구한다는 게 아까워서 제가 말렸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주말에 아이들까지 봐주시니까 저야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같이 살고 싶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는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하니? 아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돈은 무슨 복인지 자식이랑 같이 사는데 나도 혼자 살기 싫다. 엄마, 그럼 지금 우리 방 2칸짜리 집에서 어떻게 같이 지내려고? 우리도 대출 더 받아서 방 하나 더 늘려서 가야 되는 실정인데 돈 없어서 엄마 못 모셔요. 애들 방에, 우리 방에. 장모님이야 주말에만 오시니까 같이 애들 방에서 지내시지만. 나도 우리 손주랑 같이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방 4개짜리 집으로 구하면 되지. 엄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봐야 방 4개짜리 집 못 구해. 그리고 아빠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노후자금 다 까먹고 살았으면서 집 팔면 노후자금도 마련해놔야 하고. 아유, 그냥 거기 살면서 엄마도 소일거리 찾아서 일하세요. 뭐야? 아유, 이래서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내가 집 팔면 너네한테 생활비도 안 내고 살겠니?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한테만 그래. 그러면서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시어머니의 꿍꿍이를 몰랐죠. 시어머니께서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박박 우기실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런 짓을 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도 전세 계약 종료와 동시에 대출을 조금 더 땡겨서 방 3개짜리인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집을 보러 갈 때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셨고 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는데 이 집이 좋아 보인다. 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주 옆에서 징징거리시더라고요. 부동산을 따라오신 이유가 뻔히 보였어요. 어떻게든 합가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지내기 괜찮은 집을 참견하면서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합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단히 삐진 건 당연한 말이었죠. 그런데 단단히 삐진 시어머니께서 이런 짓을 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저희 부부와 합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엄마라고 결론을 지어버리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유도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시어머니랑 부딪히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게 제일 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고 어쨌든 제가 남편보다 재력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남편도 그 부분에서는 제 결정을 따라야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싫어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건지 우리 엄마를 쫓아내기만 하면 본인이 합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쫓아낼 방법이라는 게 생각나지 않았던 거죠. 가난한 우리 엄마에게 집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곰곰이 생각하던 시어머니께서 아주 황당한 짓을 하신 겁니다. 주말에 엄마와 저와 남편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에 다짜고짜 찾아오신 겁니다. 사돈, 혼자 산 시간이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외롭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평생 자식들한테 얹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그렇죠. 외로운 건 효영이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평생 제가 우리 딸한테 얹혀 살 수야 없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돈 소개팅 같은 거 한번 안 해보실라오?
선짜리죠, 선짜리. 아, 네?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잖아. 혼자 사는 것보단 노예 남자가 떡하니 있어야 한다니까. 나한테 들어온 선짜리인데 나랑은 영 안 맞는 짝 같아서. 아이, 글쎄 노가다를 뛰는 사람이라지 뭐냐.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기 전에 2년 정도 노가다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긴 했어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나 벌 수 있으면 끝인 거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노가다 뛰는 사람이라는 것에 편견이 있으셨나 봐요. 가난한 우리 엄마에게 딱 어울리는 짝이라면서 무시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늙는 것도 나쁘진 않던걸요. 나중에 늙어서 병수 바른 효영이 보고 다들으라 시키려고요. 그럴 때일수록 남편이 있어야 든든한 법이지요. 남편 없이 너무 오래 사셔서 감이 없으신가 보다. 아직 사돈 나이도 젊으시잖아요. 일찍 결혼하셔서 저보다 나이도 4살인가? 어리지 않나요? 아직 63살이면 한창이지. 아니, 얼마나 잘 어울려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와이프에 노가다 뛰는 남편. 사돈, 가난할수록 남자가 있어야 해요.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겠어요? 어머님,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니네 엄마 편들면서 모시고 살 생각이니? 우리 아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앓는 거 안 보이니? 세상에, 응? 치부모만 챙길 줄 알지? 시어머니께서 버럭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저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 선자리에 나가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를 말리고 싶었지만 엄마는 또 혹시라도 딸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할까봐 내린 결정이었죠. 저희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었잖아요. 결국 엄마는 그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별말 없이 잠잠하셔서 한 번의 만남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저에게 그 노가다꾼이랑은 별말 없으시냐, 둘이 완벽한 한 쌍 아니냐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내뱉으셨지만 저는 부글부글 거리는 속을 애써 가라앉히고 아쉽게 됐다는 식으로 시어머니께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화창한 날씨에 남편이 애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놀러 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나가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터라 잘 됐다 싶어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에 가서 시동도 걸어두고 담배도 한 대 태우고 있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의 짐도 챙기고 또 엄마한테도 외투 입으시라고 말을 했죠. 저랑 엄마랑 아이들까지 준비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니까 남편이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장모님도 같이 나가는 거였어? 장모님은 집에 계시는 거 아니고? 콧바람 쐬러 가는 김에 엄마도 같이 가면 좋지. 평일에 엄마랑 함께 할 시간도 없는데 주말에 시간을 자주 보내야 하지 않겠어? 엄마, 차에 타자. 보통 차에 타면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우고 저는 가운데 낑겨 앉아서 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조수석에 앉으라고 말을 했는데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이미 타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께 나들이를 가자고 말을 해둔 상태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엄마가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카시트를 필수로 태워야 했고 저 혼자 앉을 공간도 부족해서 엉덩이만 걸친 채 가야 했거든요. 엄마는 오랜만에 나들이를 간다고 옷도 다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난감함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엄마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네, 지금요?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선자리 주선해 주신 분이 지금 이 근처에 와 있다고 선물을 줄 것이 있으니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와 연락을 쭉 하고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비웃음을 입에 걸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사돈 그 노가다꾼이랑 잘 돼가고 계신 거였어요? 어쩌면 자식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이러다가 사돈 재혼하시겠네. 아유, 잘 됐네. 그럼 우리 어서 출발하자. 엄마, 진짜로 그분이랑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어? 그러면 나한테 온줄이라도 좀 주지. 아이,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래도 이 앞에 다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사라도 할래? 어머, 이게 무슨 구경이람? 너무 재밌겠다. 이러다가 재혼하면 너한테 새아버지 생기는 거니? 아이고. 시어머니께서는 일부러 더 그러시는 건지 제 속을 박박 긁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다면야 더 바랄 게 없었지만 엄마가 저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저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 지하 주차장으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은색광이 번쩍번쩍 나는 스포츠카 모양의 벤츠가 떡하니 들어오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비싸 보이는 차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가 저희 차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운전석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멋들어진 남성분이 꽃다발을 들고 내리셨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 떠졌죠. 아, 다들 여기 계셨네요. 아, 혹시 이 여성분이 효영이? 맞아요. 제 딸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다시 인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가워요. 저도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엄마와 만나신다는. 아이고, 그런 표현이 부끄럽긴 하지만 섬길 이유도 없으니 잘 부탁합니다. 이 여사,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사한테 선물 하나 해주러 왔지. 아유, 아니, 차는 언제 바꿨어요? 지난번에 타던 까만 차도 새 것 같았는데. 그 차는 내 차고 이 차는 이 여사 차야. 이 여사 생일이 다음 달이잖아. 그거 맞춰서 예약을 했는데 글쎄 나한테 단골 우선이라고 내 차 먼저 빼준 게 아니겠어. 차는 자주 타줘야 하니까 한 달 동안 썩혀놓기 그래서 미리 들고 왔지. 이 여사 생일 축하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입을 떡 벌렸을 겁니다. 그 아저씨께서는 엄마에게 차키를 쥐어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노가다꾼이라고 하도 무시를 하길래 예전에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벤츠 스포츠카가 억소리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를 우리 엄마한테 냅다 선물해 주신 겁니다. 아니, 장모님, 면허가 있으세요? 면허야 지금부터 천천히 따도 되는 거고. 뭐하면 효영이가 끌고 다녀도 되고. 또 내가 운전기사 해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면허 따는 게 무서우면 내가 운전기사를 하나 고용해줘도 되고. 그게 잠깐만요. 내가 분명히 노가다꾼이라고 들었는데. 노가다는 노가다죠. 건물 짓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명함을 한 장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명함에 건설회사 CEO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회사 사장님인데 건물 짓는 일을 한다고 본인을 노가다꾼이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덧붙이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퍼렇게 질리다 못해서 입에 개거품까지 무셨습니다. 그 아저씨와의 선자리가 원래는 시어머니께 들어온 자리였는데 노가다꾼이라는 말에 거절을 하시고 저희 엄마한테 토스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노가다꾼이 아닌 건설회사 사장이었다니 배가 아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디 가는 중이라고 안 했나? 나도 슬쩍 껴도 되는 자리인 건지. 그럼요. 같이 가시죠. 사돈, 여기 타세요. 제가 저분이랑 같이 타고 가겠습니다. 아유, 어머님이 왜 저 차를 타요? 저거 우리 엄마한테 선물로 주신 차라는데 당연히 시승을 우리 엄마가 해야죠. 아니, 너도 여기 탈 거고 손주들도 나보단 사돈을 더 좋아하잖니. 그래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께서 슬쩍 눈치를 보시는데 우리 엄마 콧대에 딱 높이 들고서는 꽃다발 품에 안고 당당하게 벤츠 조수석에 앉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사색이 된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엄마와 아저씨가 탄 벤츠가 출발하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 거참 분명 노가다꾼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나타난 거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유 엄마 주책 맞게 그러지 말고 빨리 출발해야 하니까 타. 싫어. 나도 이렇게 좁고 후진 차 말고 벤츠 타고 싶다고. 아이 그럼 엄마 두고 가.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냉큼 조수석에 올라타셨습니다.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해서 공영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웠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엄마가 탄 벤츠에 시선이 가 있더라고요. 운전석에서 먼저 내리신 아저씨께서 조수석으로 가서 엄마 차문을 열어주는데 꽃다발을 든 엄마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내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노부부 멋있다면서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그냥 배가 아파서 죽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이랑 남편이 같이 놀아주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도시락통을 꺼내더니만 과일을 포크에 찍어서 아저씨 입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원에 놀러 오는데 간단하게 간식거리 좀 준비해 봤어요. 또 제가 천상 여자라 이런 거 준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남편 도시락 싸주고 내조하는 일이요. 아, 네. 근데 저는 과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 여사, 당신이 먹지 그래? 당신은 과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의 포크를 빼앗아서는 다정하게 저희 엄마 입에 넣어주시는데 속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질투 어린 눈으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배가 고파서 공원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딱 잘라서 우리 엄마가 한식을 좋아하니까 근처에 한정식 잘 하는 집 있다고 거기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려는데 우리 엄마가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잔다고 전통 찻집에 가자고 안내를 해주셨고요. 곳곳에 있는 맛집을 잘 아시는 건지 저희를 데려가시는 곳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데이트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을지가 눈에 그려져 눈시울이 시큰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하나 엄마를 챙겨주시는데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엄마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모가 확 초를 치더라고요. 저 그거 아세요? 원래는 그 선자리에 나갈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또 여리여리하기만 해서 노가다를 뛰신다는 말에 투박스러운 분이실까 봐 굳세고 억센 사돈께 넘긴 자리였는데 오히려 저랑 더 잘 맞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이 여사랑 참 통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업에 귀천 따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건설회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불나방들이 들러붙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웃음이 팍 터져버렸죠. 시어머니한테 불나방이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성질을 버럭 부리셨습니다. 아이 너는 뭐가 재미있다고 웃어.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였다고. 여시같이 사돈이 가로챈 거지. 어머님 분명히 우리 엄마한테 못 배운 노가다꾼이랑 못 배운 입주도우미가 딱 어울리지 않냐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무시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 자리를 박찬 거면서 왜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여신이 뭐니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님이 더 못 배우신 것 같아요. 뭐라고? 이 여사, 그러면 우리 그 못 배운 사람들끼리 평생 지지고 볶고 하면서 돈이나 펑펑 쓰고 살아볼까요? 일부러 시어머니 배알 뒤틀리게 말을 하시는데 그것만 봐도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얼굴까지 빨개져서는 수치심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어딜 가냐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공원을 떠나셨어요. 덕분에 집에 돌아올 때는 편안하게 조수석에 타고 왔습니다. 남편이 궁금해하길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니
남편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시름시름 앓으시며 놓쳐버린 아저씨를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 성격에 그 아저씨랑 선자리에서 마주쳤다 한들 잘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을 달달 볶아서 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결국은 퇴짜만 맞았대요. 그 나이에 그냥 혼자 살지 뭐하러 재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주책이란 소리를 그렇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는 술을 먹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를 잡았으면 그 벤츠가 내 건데 하시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70에 가까워져도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저희 엄마는 그 이후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아저씨와 재혼을 하기로 하신 거죠. 엄마가 그 긴 세월을 혼자 살았으니 이제는 둘이 살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너무나도 찬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가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엄마는 따로 결혼식 같은 것은 올리지 않고 아저씨가 지내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들이에 초대를 해주셔서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갔는데 거실이 무슨 운동장만 하더라고요. 집들이에 다녀온 이후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집이 정말 좋았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듣기 싫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야 남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눈치 없다니까요. 덕분에 저는 즐거웠지만 말입니다.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슬쩍 언제든지 저 눈치 없고 답답한 놈이랑 이혼하고 싶으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도 자식들이 있지만 저도 이제는 자식이라고요. 자기 자식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은 죽어도 못 보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삶이라는 것이 답답할 때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돈은 넘쳐나게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된다고 해주시는데 든든하더라고요. 비단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 말입니다. 전 그래서 요즘 뒤가 없어요. 남편이 답답하게 굴어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면 다 던지고 나와도 받아줄 수 있는 저를 반겨줄 집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저랑 엄마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기다림에는 항상 복이 있더라고요. 아팠던 시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가 쭉 행복하기만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